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편견을 갖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적어도 그 말이 제 시아버지한테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되어 자기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흉보면 되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우리 아버님이 저와 제 가족들에게 한 일을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인상이 너무 별로여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못생겼다 그나 말할 것 없이 생김새가 무서웠어요.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되게 쪼그라들고 풋내기스럽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말투까지도 어느 정도 관성 같았지요. 이분이 제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 많으시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훈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얼굴은 남자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모를 칭찬해 주었거든요. 목소리도 점잖아서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그런 남편과는 정반대의 시아버지를 보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 우리 아버님을 처음 만나시던 우리 부모님도 시아버지의 인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걱정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서는 시아버지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었으니까 당시에는 저도 애써 아버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노력했지만 여전히 5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결과 지금까지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사건을 겪었길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재류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즉, 2번째 아버지와 제가 어릴 적 만난 사실조차 모릅니다. 처음에 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세를 떠나셨고 2번째 아버지는 제가 2살이 되던 때에 어머니와 결혼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경험 중 하나로 새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자랐을 때 아버지는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 당시 우리 아버지는 강력한 형사였습니다. 그 앞에서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얼굴을 보이지만 엄마와 나 앞에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순둥이 강아지 같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엄마와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꽤 화목한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나를 매우 잘 아셨어요. 휴일에는 제가 뽀뽀를 안 해주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고 또한 제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형태 속에서도 나는 잘 다니기 힘들었어요. 유치원과 학원 등에는 매번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살피신 후에 엄격하게 등원을 결정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러한 아버지를 보며 혼자 딸을 키우느냐며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런 때마다 아버지는 일하시던 것이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성이 살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곳인지 알아요. 온 사방에는 나쁜 사람들이 천지야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악랄한 세계에 우리 어린이를 내놓아도 되는지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게는 끈질긴 범죄자들과 위험한 사건들과 마주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마치 물가에 내려놓은 어린이처럼 제 딸을 신경 쓰시기만 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어머니가 더 단호하실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지킬 것이라고 큰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러는 거니 엄마도 어지간한 경우에는 아빠의 뜻을 따르곤 했어요. 저에 대한 과잉 보호로 우리 가족은 자주 투닥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행복은 깨지고 말았죠.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집은 절로 고요해졌다. 엄마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인데 마치 우리 집을 지탱하던 기둥이 전부 뽑혀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와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으로 방황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빠 속도 꽤나 쉽게 흔들었지만 생각해보면 친딸도 아닌 저를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아빠에게 철없이 굴었던 것이 죄송하다는 말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화를 내는 대신 돌아가신 엄마의 역할까지 다 챙겨주려 노력하셨어요. 강력한 형사였던 아빠가 부사직으로 옮겨진 것도 제가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하면 저만 혼자 남게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십수년을 함께 부대를 끼며 친해진 동료들을 떠나 나서신 부서에서 일하게 된 아빠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활동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려니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제가 잘 키우겠다고 하기에 자신의 적성도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을 맞춰 나가셨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부서를 옮기셨다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엄마께서 아직 계셨을 때에는 바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왜 아빠를 꾸짖고 있을까요? 그동안 엄마와 함께 했을 때 늘 아빠 걱정을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강력한 범죄 사건 기사가 나오면 엄마와 나 둘 다 하루 종일 아빠 걱정으로 마음이 두근거린 적이 많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강력계 형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데 범죄자들은 온갖 무기를 들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지만 형사들은 단 하나의 몸으로 그들을 막아내야 해요. 혹시 총기도 사용한다면 총을 발사하기 전에 고지했는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얼마나 엄격하게 따지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말이 쉽지만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범죄자와 맞서야 할 때 어떻게 그런 수칙을 다 지키면서 막 일어나다 보니 총보다는 몸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생기곤 해요. 누구 말대로 경찰 배지가 없으면 조폭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지요. 그런데도 아빠는 웃으면서 영광의 상처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오라가 치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민한 청소년 때 깡패나 범죄자들이 출연하는 영화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갑자기 잠복 건물을 하고 온 몸에 상처를 달고 살아야 했구나 생각하니까 주워 패고 싶을 정도로 화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지만 어느 주말 아빠의 전 파트너가 집에 찾아왔어요. 윤영서 아저씨는 저희 아빠와 8년이나 파트너로 지냈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은 형제처럼 친했어요. 그래서 저도 윤사 아저씨라는 호칭이 아닌 친구 삼촌이라고 불렀죠. 친구 삼촌이 사온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빠랑 삼촌이 소주를 드시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 방까지 얘기 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더라고요. 이야기 내용은 친구 삼촌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과 새로운 파트너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얘기하려던 게 있는데 그게 나오지. 뭐야, 형, 진영이 걱정돼서 내근직으로 돌린 거야? 이제 지쳤다는 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둥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형이 잘못되면 진영이 혼자 남게 될까 봐 그거 겁나서 옮긴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하는 게 나아요. 새엄마를 만들어주면 진영이한테도 좋고 형한테도 좋을 텐데. 맨 깡패 새끼들만 상대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회사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시장 받아가며 애 밥 해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형,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그 실력으로 살림을 한다는 건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혼해서 강력계로 생활하는 게 돌아오세요. 이 자식아, 내가 그러면 다시 찾아오지 마라. 내 인생의 여자는 진영이의 엄마 하나야. 그 사람이랑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진영이 제대로 키울 거야. 사랑도 듬뿍 주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남들처럼 제대로 키울 거라고. 재혼 웃기지 말라.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어. 나는 우리 진영이를 절대로 남의 손에서 눈치밥 먹고 살게 안 해. 형 있잖아.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친구. 삼촌은 뜻밖의 말을 꺼내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낀 지인에 사과했어요. 형 미안해. 내가 술 취해서 싫었어. 형한테 맡기기 전에 나 그만 가야겠다. 또 연락할게요. 친구 삼촌이 도망가듯 돌아간 뒤 나는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친 아빠는 마치 도둑질하다 걸린 아이처럼 흠칫 놀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물어봤어요. 아빠, 아까 진구 삼촌이 한 말,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잖아. 에이, 진구 녀석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거야. 내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 진영이도, 나 말고도, 아빠 있어 아니잖아. 하여간, 저 자식은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사과 쳐놓고 도망가면 다야 하여간에, 저놈 때문에 이사를 가든 해야지. 아빠는 괜히 목소리를 더 크게 내며 오버를. 그때부터 내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된 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딱히 아빠를 몰아세울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에게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없었죠.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어요. 내심, 진구 삼촌이 실현한 것이란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날은 내가 다니던 학교의 개교 기념일이었는데 무척이나 늦잠을 자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출근하러 나갔던 아빠가 무언가를 두고 가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건가 싶었죠. 그때는 여전히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친정할머니와 고모 목소리가 들려와서 얼른 일어나서 안녕하고 인사하러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고모가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나 오빠는 언제까지 진영이를 키울 거냐고, 평생 재워주며 애꾸고 살 거냐고 생각하지 않겠지? 애초에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할 때 엄마가 이렇게 말려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좋을 때 다 보내고 완전히 늙 아저씨가 되었잖아. 이제는 선자리도 안 남았는데 나이도 40이 안 된 나이에 애 딸린 며느리를 맞을 수 있느냐며 불쌍해 죽겠어. 우리 오빠, 아휴, 내 죄는 다 내 것이야. 애 딸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대가로 평생 대접받고 사는 것 아닐까? 했는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고 한 일이야. 그런 것을 왜 내 아들에게 엎드려 간다는 거야? 그거 살고 살 것 왜 내 아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가느냐고, 어엿한 아이인 내 아들에게 왜 족쇄를 채우고 두는 거야? 등치만 컸지 속은 여린 놈이 피 한 방울 아들을 키우고 사는데, 아이고, 내 속이 터진다. 터져서 할머니 말대로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어요. 상황은 역시나로 변하더라고. 그러나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릴 정도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의 제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모와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엄마야, 진영이 너 집에 있었니?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진영이가 다 들었나 봐 하고 말했어요. 봐, 고모,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아빠가 친딸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야? 엄마가 데려오라는 거야? 사실이냐고 그러자 고모는 눈알만 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고모 대신 제 물음에 대답해 준 건 할머니였다. 들긴 마당에 몰도 속이겠다는 내 엄마가 데려온 애야? 내 아들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라고 할머니는 작정한 듯 매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표정은 지난 십수년간 할머니와 소녀로 살아왔던 우리 관계를 단숨에 끊어 놓을 것처럼 차가웠단 이야기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김치랑 같이요. 밑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둔 할머니와 고모는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혹시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 봐 평소보다 더 염려스러워하는 상태로 질문도 받지 않은 얘기를 이야기해 놓았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아빠가 지금 무척 떨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10년이 넘게 도둑바닥 형사랑도 지내고 있지만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씁쓸하고 측근이기도 했어요. 아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 아빠는 거짓말을 못하실 분이란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 10년도 훨씬 넘게 제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살았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대꾸도 않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자 아빠가 완성된 떡볶이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아까 할머니랑 뭐 왔다 갔지? 무슨 얘기를 들건 가내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내가 내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 이제 세상엔 너랑 나 둘뿐이니 서로 의지하고 사는 수밖에 없단 얘기야. 진영아, 아빠는 엄마를 잃었을 쿠어드 때보다 지금은 더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하겠다는 생각에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빠, 좀 봐주세요. 우리 딸이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 큰 덩치에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풀죽은 강아지처럼 제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니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빠,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난 아빠가 영원히 나만을 보고 살지 않길 원해요. 나는 아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혼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무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예쁘고 좋은 사람과만 결혼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진영아,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왜 꼭 새 엄마를 들여야 하는 거야? 아빠는 진이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나는 안 된다고. 아빠 요리도 못하고 빨래도 구분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돌려서 힌트로 얼룩진 걸 못 봤어. 제대로 잘 키워준다며 그러니까 제대로 살게 해주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새 엄마를 들이는 게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랑 고모가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아빠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처럼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면 혼자 남아 외롭게 살아가는 아빠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재혼 얘기가 나온 건 엄마가요까지도 생각되었어요. 돌아가신 지 1년도 다 되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정작 아빠가 재혼을 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이었습니다. 새엄마는 진구 삼촌이 소개해준 분으로 아빠와 같이 상처받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던 분이셨어요. 헤어샵을 운영하시는데 아빠가 근무하던 경찰서 근처에 있어서 아빠도 그분에게 몇 번 머리를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서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재혼을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자녀들의 입장임을 이해했어요. 제가 이미 나이가 있었고 아빠의 재혼에 동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새 엄마의 딸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으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빠를 여전히 무서운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큰 덩치에 온몸 곳곳에 난 상처들, 걸걸한 목소리까지 어린 여자아이가 좋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그래서 보다 못한 나는 나서서 새 엄마의 딸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새침하게 저를 경계하던 아이는 공통 관심사인 아이돌 그룹 얘기가 나오자 금세 경계를 풀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랑 노래방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의외로 우리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이런 아이라면 동생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애도 제게 꽤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문자해도 되냐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부모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상관없이 연락을 이어가다가 그런 사이에 부모님의 재혼도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어요. 내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우리 집이 좀 좁고 새엄마 집도 좁은 편이라서 엄마가 하는 헤어샵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신축은 아니고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니 마치 새 집처럼 깔끔했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둬서 아빠의 재우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재혼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오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어요. 이제는 허울뿐인 그 미소에 속지 않도록 되었어요. 언제나 저로 인해 일이 생기면 얼굴만 바꾸는 것이라도 한다는 걸 이미 알아요. 버렸으니까요. 동생도 제가 친가에서는 남의 자식일 뿐이었기 때문에 명절마다 집에 가는 것이 꺼려졌어요. 새엄마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에게 인상을 심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던데요. 그 모습이 꼭 우리 엄마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앞에서 그렇게 쩔쩔매던 것이 바로 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탓이죠. 지금 새엄마가 동생 때문에 더 바쁘게 식구들에게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생과 제 처지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안 됐기도 하고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친구들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은 아빠와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요.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동생은 친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친아빠라는 사람이 술과 도박에 빠져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여 자랄 때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 악랄한 인간 덕분에 동생은 트라우마를 경험했고 겉으로는 조폭 같지만 속은 귀여운 댕댕이 같은 우리 아빠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가 제게 애정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부러웠는지 결국 동생이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비록 여러 사람처럼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아빠와 세미할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동생이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죠. 재혼 과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저희 집의 경우 따로 말을 안 하면 재혼 과정인지 모를 정도예요. 다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찾았을 때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대화가 거의 없는 집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 서로에게 빈정대며 싸움을 거는 것 같다라고 할까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처음 시댁에 갔을 때도 서슴지 않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여편네 집에서는 마을 잔치인가 벌이겠다고 잡채와 갈비를 준비하셨어.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세상에, 이게 다 얼마나 하는 거야? 아이고, 내 피 같은 돈으로 벌어오시군. 이 여편네는 돈을 아껴 쓰지 않으시고 버리는 주제이고 남편의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시네. 양반이 또 시작이네. 그럼 손님 초대하고 김치 한 조각만 내놓으라는 말이야. 제발 궁상을 조금은 내려놓으세요. 아들 며느리 인사하는 날까지 그 돈에 대한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요. 저녁 식사를 초대받아서 가서 간자하려고 했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속이 꽉 막혀서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행동을 따랐다고 남편은 항상 있는 일이라는 듯이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먹으세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 아들인지라 그런 것이 이해되지만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러 오신 자리에서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을 무시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 어찌 그리고 또 사실 모르는 척을 하는지요. 차라리 꿈이라도 꾸는 게 나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내리다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당신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잖아요. 심사오버즈란 분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아, 내 팔자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 얘야, 내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시아버지가 잘못한 거냐? 아, 어서 대답하지 않고 억지로 물러뜯고 다 동시에 고개를 처리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종종 원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쳐다보시며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이리도 아니라도 했던 채로 굳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그러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더 못난 것인지 묻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할 것 있다고 부른 것인가요? 진영이한테 콩가루 집안 선보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이 싸우는 것 이제 그만 보고 싶어요. 이러다가는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그럼 매번 이렇게 싸울 일은 없을 텐데요. 진영아, 가자. 내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우리는 할 일은 다 했어요. 어차피 자식 결혼에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억지준양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으로 등을 떠밀어 그러자 아버님이 잔뜩 비친 얼굴로 꿍을 걸리셨어요. 여편 나나 자식 놈이나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 이놈아. 내가 예비를 장기판 졸로 보낼 거니? 그딴 식으로 나오면 며느리가 날 어떻게 알겠어?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장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며느리라고 시비를 대접해 주겠냐고. 이게 다 당신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집구석에서 하늘 일도 없이 빈둥빈 놀면서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뭘 했어 하고 언날 밥이나 축 낼 줄 알지.
아버님은 저희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쉬지 않고 꿍얼꿍얼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하셨다. 손을 잡고 나온 남편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오고 미안하다. 우리 집이 이런 모양이라서. 나는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자랐지만 넌 많이 놀랐을 거야. 너희 집이랑은 많이 다르잖아. 사실 너희 집에 처음 초대받아 갔을 때 다 많이 부러웠어. 물론 너희 아버님이 날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노려보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러웠어. 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 너희 어머님은 또 어떠냐면 출신 학교면 회사 제격, 심지어 교관계까지 엄청 꼬치꼬치해 놓는데 모르시는데. 이러다가 내 팬티 색깔까지 모으시려는 건 아닐까 했어? 그게 다 뭐겠어? 내 딸 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받아주기 위해서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이렇게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집에 오면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제 마음이 변할까봐 남편은 주목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 그날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집에 시집가도 되는 걸까? 내심 걱정되고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집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 와요. 제 마음도 그렇게 편안해지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꺼내기 힘든 게 있었어요. 결혼은 상대를 가만히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아빠에게 말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대요. 형사의 눈치를 봤을 때 말이지, 경은이 녀석은 괜찮은 놈이야. 물론 나보다는 못하지만 내 뒤에 세울 수 있는 정도는 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경훈이 하나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올 거야. 아빠 말대로 남편 하나만 생각해보니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남편 대신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룬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솔직하게 대화했기 때문이죠. 시댁에서 있었던 상황만 봐도 속일 수 있었겠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 그대로를 보여줬어요. 돈은 언제든 없어질 수 있고 사랑의 불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진실된 마음은 사랑을 쉽고 영원히 빛낼 수 있기 때문에 반려자의 덕목 중요하다 생각해요.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인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 동반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결혼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 아버지는 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시아버지께 특별한 시부모님에 대해 언급한 채로 견줄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엄마와 동생은 말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남편과 만나기로 한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검증을 거듭하고 결국 제 결정에 동의할 정도로 문제가 된 거예요. 대해선 깐깐한 분이셨어요. 아빠는 마치 자신이 큰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이제야 알아챈 사람처럼 터뜨리셨어요. 당장 결혼을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랑만 혼자 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지 부모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우선 부모님을 맞이하고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5분 정도 기다리자 드디어 두 분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평소와는 달리 조용하셔서 다행히 생각했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덕담도 나누고 식사를 한 후 디저트도 맛있게 드셨나요? 그러나 끝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저트를 다 드신 직후 사고가 벌어졌어요. 엄마가 아버지 옆에서 티슈를 잡아주다가 물컵을 넘붓는 일이 있었어요.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나요? 필요한 걸 내게 말하면 되는데
사람은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어째서 교양 문제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사돈이 계신 상황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의 지나치게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민망했던 일은 몇 번인 줄 알아요? 사실 우리 애비가 당신을 얼마나 교양 있고 점잖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키운 줄 알아라면 그 비굴한 얼랑패랑한 행동이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을 잘라버려야 하는 생각이 드네. 왜 그런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모든 것을 말해보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미로 화제를 바꾸지는 말아야죠. 너무 과도한 분위기 속에서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자리를 휘두르며 나가셨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를 따라 나가던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리고 식당을 빠져나가느라 마주치게 된 순간까지 말싸움을 하시는 통에 밖에서 시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시는 소리가 룸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보다 못한 아빠는 제 남편한테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 미루셨고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룸을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시부모님과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제 동생이 피식 웃더라고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이 웃는 이유를 그저 별거 아닌 일로 싸운 시부모님 때문이라고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전화를 끊고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질문하니 동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네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 감히 연예계 데뷔시켜야겠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시부모님이 밥값을 안 내리려고 싸움 계획을 세우는 거를 들렸어요. 아주 자리 배정까지 전부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두 분은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고 룸 내부 의자 배치도 확인하셨던 모양입니다. 테이블이 커서 앞자리에 앉으면 나가기 어려워서 우리 부모님이 안쪽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 룸 밖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들어오셨대요. 싸움이 벌어지는 시점도 식사를 끝내고 디저트를 다 먹고 나서인 것 같았어요. 정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당 7만 원짜리 코스 비용을 싸움 한 판으로 저희 쪽이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 그날 식사 비용은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내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형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돈 어이 그랬거든. 경훈이 모르게 해야지. 녀석이 알면 난리 난다고 하니까 형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따지고 보면 그런 부모 둔 게 형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빠는 집이 그렇게 어려워서 밥값 때문에 그런 쇼를 할 정도로 아무튼 오늘 일은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나머지 일은 언니가 알아서 해. 동생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앉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였다면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댁이 우리 집보다 더 잘 사는 게 문제였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상견 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날 식사 비용을 내주었어요.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그 돈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돈 봉투를 다시 돌려주시며 원래 인원이 많은 쪽이 식사 비용을 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자기 부모님 때문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얘기는 남편한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견해 이후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4개월 뒤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까지도 시아버지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분명 시댁 쪽 하객 수가 150명 정도였기 때문에 300명을 수용하는 식장을 선택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시댁 쪽 하객이 200명도 더 왔어요. 다행히 저희 쪽은 손님이 100명 정도라 전체적으로는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아버님이 모자란 식권을 우리 쪽에서 가져왔다. 가셨다면 권리야 나눌 수 있는 게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초에 예식장을 예약할 때 대관료는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식비는 양가 부모님께서 자기 쪽에서 내실 금액을 정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남은 식권 내는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신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 값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상호간에 야박하게 그가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며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이건 역시 제 아버지가 일부러 꼼수를 부린 것이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아버님이 저희 쪽에 값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값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어떻게 대처하시는 줄 아셨는지요. 결혼식도 올리신 후에 이제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니 우리 집의 이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라고 하셨는데 왜 이러시는 건가요? 식권값이 좀 모자랐다고 내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제비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어디서 배워온 짓인가요? 사돈내외가 내 친부모가 아니라고 하셨던 건데 부모 없이 자신이 이렇게 나쁜 버릇을 들였다간 보잘것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배울 것이 없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라면 당장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 시댁에 속아 결혼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해준 것이니 이제 이렇게 혹사해 먹을 줄은 몰랐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먹만 꽉 쥔 채 있던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당장 사과해. 진영이한테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보고 배운 게 없다면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도대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되풀이하며 우리 쪽에 있는 식권 값은 당연히 아버지가 내셔야 한다. 축의금을 받아가셨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지만 내 치부를 내 아내에게 입히거나 상처를 준다면 그냥 넘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식권 값에 대해 물어보세요. 뭐야, 넌 왜 지금부터 남편에게 대드는 거야? 이게 결혼 후에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건가? 싫다. 이놈아, 사과할 일도 없고 그 돈도 결코 주지 않을 거야.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 1시간 이상 말다툼을 한 것이었다. 생략된 어순과 자잘한 문법 수정을 통해 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사과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식권 비용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우리 부부는 돈으로 식권 비용을 지불하여 친정 부모님에게 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었죠.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라 일상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동생의 결혼식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동생은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며 소규모로 식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선택된 장소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신명묘로 식사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빈티지 원피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착용하고 제 남편도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입었어요. 수 있는 정도의 정장으로 구입해 입었어요. 따로 신부 화장과 헤어도 하지 않았고 동생이 직접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서 따로 드는 돈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의미를 강조한 스몰 웨딩이 있었죠. 식사를 하는 곳은 규모는 작지만 프렌치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훌륭한 곳이었어요. 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양가 모두 친인척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하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밥을 근사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지인 4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뿐인 사돈 처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기쁜 날 저희 자리도 특별히 빛내줄 테니까 제 지인들도 불러주었습니다. 와서 보니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의 하이 이렇게 없어야 싶네요. 기금은 제대로 걷어드릴 수 있지만 원 아버님은 생각해 오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은 잘 오셨다며 저를 시켜 자리를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기는 했지만 참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기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사람을 돌려보내기엔 어려워 매니저에게 급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동생과 제 부모님이 공을 들여준 만큼 결혼식은 예쁘게 잘 끝나고 다들 맛있게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갔고 동생 부부도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모셔서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아버지가 우리 차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묻는 말을 하셨고 속으로는 아마 운전을 할까봐 먼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속으로는 사돈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직접 말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인까지 불러가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7인척도 별로 없는 사돈 때 타겟을 채워주려고 왔습니다. 신랑 부모한테 책 잡히지 말라고 내다는 생각해서 와준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묻느냐요? 요즘에는 들어보니 하기 알바라는 것도 있다더라. 못해도 일단 5만 원은 받는다던데. 오늘은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시니까 적어도 25만 원은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공짜로 5명분이나 드시고는 이제는 돈까지 내놓으라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한다. 그건 말할 때 남편이 들었던 말에 아버지 팔을 잡고 끌며 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깜짝도 안 하시고 오히려 주차장에서 떠나라고 소리쳤었고 그러자 아버님의 검정색이 떠든 아버님은 지갑을 꺼내 드셨다. 지갑을 보고 있는 도중에 아버님은 화색을 띠었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지갑이 아니라 경찰 수첩을 펼치고 있었다. 경찰 수첩을 펼쳐보니 아버님께서 우리 집에서 뜯어먹으신 돈과 사건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을 요약해서 적어두었고 정리한 후 차분하게 읽어나갔다. 그리고 돌려받아야 할 총액을 말씀하셨다. 그동안 우리의 가정에 찢겨진 총액에 대해 나누어졌던 소리를 들으며 ASEAN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금액입니다. 내가 강력히 형사 시절 버린 습관이 남아서 사건 기록 하나는 철저하게 아는 편이니까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간 내가 사돈이 버린 꼼수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내 딸아이와 김서방이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않은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편한 게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봐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갱생이 되지 않는다고요. 스스로 깨닫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보아하니 사돈도 그동안 자신이 벌인 짓에 대해 대가를 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이에 먹고도 이러고 사는 거죠.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수첩에 남아있으니 얼마나 중요할지 궁금할 텐데 이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돈을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25만 원을 빼앗겠다고 하다가 수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다니 왜 그런 건가요? 결국 아버님은 그 돈을 1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속하셨고 현재까지 매달 돈을 저희 아버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남편은 시댁과 다투면서 처제에게 시기까지 선물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그 관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25만 원이라는 돈에 자식을 잃게 된 셈이에요. 세상을 약하게 살면서 눈앞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버님이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